네. 이 저자 안젤름 야페 교수가 지금 제가 보기 이탈리아 국립미술원에서 철학과 미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3부라고 할까요? 뒷부분에 자본주의에서 예술, 그러니까 상품화된 예술, 혹은 자본주의 일종의 가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안에서 예술이라고 할까요? 제목은 이제 자본의 독재와 예술이라는 상품이고, 부제가 맞네요. 자본 지배 하에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두 개의 짧은 논문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에 대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자본 지배하에서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이게 그래서 예술 사저에서 막 언급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자본주의 동력이 모든 걸 살피면서 예술 작품에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보면, 하나는 특히 이제 70년대 이후의 예술 사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방가르드 같은 그런 자율적인 예술 작품도 이제는 성공적으로 예술 시장에 안착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예술 작품 자체가 예전에 19세기 혹은 더 그 이전에 예술이 갖고 있던 어떤 느낌과 다르게 생산할 때부터 이윤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거 보면 딱 그렇죠. 지금 우리 넷플릭스 염두에 두고 감독들이 다 시나리오가부터 시작하고 그럴걸요. 심지어는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그런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우리 삶 자체가 언젠가 예술이나 문화가 삶의 되게 왜곡된 형태로 통합됐다 그러는데, 자본주의로,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 특히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은 벌써 머릿속에 그거 있고, 우리가 옷을 골라서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관련해서도 이 상품화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선생님하고 특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되게 좀 일반적인 얘기이고, 좀 특별하게 여기서 봤던 단어는 7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던 자본주의에서 예술 얘기하면서 유치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장애인학에 쓰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인펀탈라이제이션인가? 애기 취급한다는 뜻인데요. 그런 영향을 유치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맥락에서 유치화하신 건가요? 나르시시즘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인간의 성장 과정으로 따지면 부모와 사랑의,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내면이 안정되면서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는 대로 좋고, 또 떨어져 있을 때는 친구들과 놀면서도 얼마든지 부모의 품을 일시적으로나마 떨어져 있는 것도 좋다.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라고 하는 거를 서서히 습득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엄마의 품을 찾듯이, 또는 자기가 아이 적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 전지전능한 신처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볼 적에도 그 작품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느끼고 찾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아의 확장 과정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나의 어떤 일부다, 또는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제 나의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예술은 예술대로 어떻게 유치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엄청난 화가들의 작품을 보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 삶의 의미라든지 그 작가의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곱씹어보는 과정을 생략한 채 귀에 해설해주는 게 뭐죠? 이어폰을 끼고 설명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또 가게를 지나면 그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본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딱 틀로 만들어진 그 상품 구도 속에 그 정해진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습득하는가. 마치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몇 명이고 뭐 좋아요가 몇 개인가, 그 속에 나 자신의 어떤 인기도나 자아를 기쁨을 발견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 자체도 우리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보다는 유치한 수준으로 계속 머물게 만든다.
그걸 이제 이분은 좀 더 크게 보면 티티테인먼트. 재밌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개념이었어요. 사실 제가 97년에 번역했던 세계화의 덫에도 그 티티테인먼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스는 동일합니다. 95년도에 세계의 유명한 정치 경제적인 소위 리더들이 나와서 앞으로 21세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20%의 핵심 노동력은 그럭저럭 먹고 살겠지만 80%의 실업자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억지로 티티테인먼트 같은 싸구려 음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흥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싸구려 문화라 그럴까 좀 저질 문화라 그럴까 그런 부분으로 억지로 우리가 마치 그 지금 뭐죠? 종편에서 보는 듯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당하게 즐기면서 마치 그게 문화인 것처럼 그리고 싸구려 음식 패스트푸드로 상징되는 싸구려 음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 억지로 그냥 산업 예비군으로 존재하면서 억지 연명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게 유치한 수준으로 사람들을 머물러 있게 저항도 못하게 만들고 그 용어가 조금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겠어요. 티티테인먼트라는 단어가 테인먼트는 아까 엔터테인먼트 아마 거기서 따온 걸 같고요. 티티란 말은 엄마 소위 찌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애기 취급하면서 어르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20%만 소위 같이 적극적인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80%는 아주 기본적인 소득을 나눠주고 기본적인 문화 그러니까 이제 싸구려 문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적은 문화를 흘려주듯이 좋아서 어르면서 키운다. 그래서 애기로 만든다. 또 한편에서는 유치하기도 하고. 하여튼 흥미로운 표현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뭐 꼭 젊은 세대만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자본의 그 공정성 개념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가치를 불려주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고 사회적 대우나 월급이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고 하는 것을 내면화한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그런 유치화의 다른 한 국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한편에서는 애기 취급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정말 유치하다 그럴까? 여기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아마 저는 좀 중의적인 것 같은데요. 그 미각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책에 나오는데 쓴맛에 대한 이야기. 사실 아주 적은 양으로 맛을 다양하게 내는 건 쓴맛이라고 전 처음 알았는데요. 치즈라든지 와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적용해 보면 어릴 때 좀 힘들게 자라고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홀로 떨어져 있거나 황무지에 내려놓더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내면의 저력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단맛만 즐기면서 자라난 온실 속의 인간들은 좀 험난한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 닥쳤을 적에 바로 뭐 항복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런 상태로 되기 쉽다는 이야기하고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제 여기서 나르시시즘 얘기할 때 프로이트가 그 아이 발달 단계 얘기할 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기를 거쳐야 엄마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온다는데 여기서 굳이 말하면 쓴맛을 좀 알아야 그 유치한 단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단순히 쓴맛을 많이 또 접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단계를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좀 두려움을 껴안으면서도 그래도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엄마가 또다시 와서 안아준다.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아, 따로 또 같이 또 따로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예술의 글쎄요, 효용은 너무 천박한 표현 같고 예술의 가치라 그럴까, 원래 의미라 그럴까, 이게 이 쓴맛과 깊이 관계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너무 대중에게 친절하게 각종 해설서를 제공한다든지 이어폰에 꽂아서 다 설명을 듣게 하는 게
결국은 쓴맛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 예술가가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특정한 부분, 우리 삶의 부조리함이라든지 또는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관람객조차도 약간의 그 쓰라린 까탈스럽고 좀 힘들게 저게 뭘까 자꾸 질문을 예를 들면 질문 부호만 가지고 갖고 나오더라도 다음에 뭔가 새로운 해석을 만났을 적에 그거야 라고 이렇게 무릎팍을 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는데 너무나 모범적인 해설과 정답을 다 습득하고 분위기에 나오면 맞는 것만 탁탁 던져주니까 예. 마치 그것은 제가 어릴 적에 일종의 상처이기도 한데 저는 과외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금지돼 있었던 시대 아니에요. 부잣집 아이들은 과외 받으면서 그 선생님 집에서 시험을 다 치고 학교 와서 또 시험을 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인생의 쓴맛을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그런 애들이 잘 되는 게 자본주의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을 망치는 엘리트가 되기도 그렇구나. 하고요. 야, 애들이 리더라. 비유가 너무 확장된 느낌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하여간 뭐 예술 작품도 조금 까탈스럽게 가서 예술 작품이 사람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관람객이 예술 작품을 선택적으로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아까 선생님 느낌표 얘기를 해서 근데 여기 예술에 쏘는 맛 그런 얘기도 표현 있더라고요. 예, 쏘는 맛이 톡 쏘는 맛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라고. 사람들 방금 이제 예술 작품이 고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보통은 이제 대중에게 소위 아부한다 그럴까? 대충 입맛에 맞는 약간 여기 코카콜라 같은이라고 돼 있던데. 예. 그게 연결된 게 이게 그 소위 평등 내지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중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예술 스스로 유치화함으로써 대중 자체도 유치한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그런 풍조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술이 약간 단짠화 되니까 그 대중들의 입맛도 계속 유치해지는 좀 이상하네. 약간 오해가 있을 여지가 많아서 이 취향의 문제는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고 왜냐하면 예전에 반면에 이런 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잊어먹을까봐 좀 죄송스러운데 재벌들이 왜 엄청나게 비싼 작품을 뭐 사고 팔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유치하지 않아요? 별로 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나 메시지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데 자기들끼리는 뭐 수억 대의 작품이라 그러고 뭐 어떤 의미에서 또 이제 부풀려져 있는 예술 작품. 그래서 약간 오해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흐라든지 베토벤의 이제 그런 음악들은 물론 꼭 이제 서양 고전 클래식뿐만 아니라 아랍 음악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정 정도 수련이라 그럴까? 이게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것 속에서 뭔가를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저는 이제 동의가 잠깐 안 되는 건데 만화, 락 음악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비판하죠. 신체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것들이고 생각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이제 비판적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여기는 영어 배우는 것보다 라틴어 배우는 게 더 가치로운 것처럼 이야기되는 부분도 조금은 불편해요. 정말 그래서 어느 락커는 저기 클래식하는 어떤 음악가보다 못한가? 또 저희 아내는 만화 비평을 오래 했었는데 이 사람 헛짓한 건가?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친구보다는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냥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 다음에 오는 느낌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냥 바로 반응해서 지금 감각이 아부하는 근데 지금 감각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오염되어 있을 것이고 오염이란 말도 뭐 순수한 뭐가 있냐 그런 뜻은 아니고 자본주의 가치론에 그리고 자본주의적 기준 많이 팔리면 훌륭하다. 맞아요. 요 기준이 어느 정도 배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딴지를 걸어보는 거죠. 근데 그 감각을 깨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아부하는 예술이 아니라 대중에게 좀 까탈스럽게 구는 그 예술 작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물음표 다음에 따옴표가 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느낌표가
저는 물음표 3개 다음에 오는 느낌표 1개, 3개 다음에 1개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하다 이러면 또 너무 빠르고 하다 한 번 더. 예, 그렇고 나서 물음표 5개 던지면 뭐 진리에 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정도 던지고 땅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술이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갖고 있는 느낌표, 그런 예술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야마나 이야기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나요?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에 그 인간 퇴행과 관련된 바바리티, 얘기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법칙에 따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적인 차이들 이런 걸 소멸시키는 거, 이게 바로 야마나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개성이나 자기 나름의 속도나 색깔이나 뭐 어떤 삶의 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천차만별이고 서로 비교 불가능한 이런 질적인 속성들이 있는데 가치 법칙으로 따지고 보면 한 줄 세우고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양적인 차이만 존재하게 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양극화되고 빈익빈 부익부를 따지고, 결국 알고 보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 개념에도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할 수 없지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전부 다 뭐 재벌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재벌이 된 재벌과 재벌이 못된 재벌만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 박탈이란.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하면 정말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떤 만물을 양적으로 변환시켜 나간다는 의미에서 그 야만주의는 전체주의와 통한다. 그러니까 양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획일화하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삶의 결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이나 또 개성들이 어우러지면서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공동체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부재한,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용어로 세상의 부재, 세상을 만나보지 못한 혹은 세상에 없는 제대로 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숫자나 양 안에서만 존재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들 교육도 그렇잖아요. 가방끈의 길이 또는 무슨 대학 나왔냐, 이런 어떤 양적이고 지위적인 개념으로만 환원이 되지, 오늘 무엇을 배웠는데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를 배웠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랑 함께 별을 보고 시를 한번 지어볼까. 그 속에서 뭐 삶의 이치를 좀 느껴본다든지, 생로병사하는 인생살이의 어떤 원리를 좀 느껴본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가방끈이 길고 점수 높게 받고 등수 높이 올라가면 훌륭한 교육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교육자나 또는 학생들이나 부모들, 이런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 잠깐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제 그 평등이나 민주주의 혹은 또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과는 이 사람이 좀 선을 긋고 싶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대중인기 영합주의. 그러니까 이제 대중에 다가간다는 이제 뭐라 그럴까, 정당화 논리에 기반해서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기본소득 논의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회적인 생산력의 결실로서의 여러 성과물들을 골고루 좀 나누자. 재벌 생산의 사회화를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결국 기본소득 역시 화폐 개념으로 상품 사회를 지탱하는 매개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참 조심스럽기는 해요. 아마 삶의 기본 안전망을 제공하는 걸 소득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져야 되고 공동체가 복원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통제라 그럴까, 공공재랄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강화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과 돈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그래서 뒷부분 가면 특히 예술작품 얘기할 때 예술작품은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다 혹은 평등 이게 이제 아마도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한 거나 민주주의를 대중주의와 이렇게 같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더 많은 대중이 누리면 좀 더 민주화됐고 좀 더 평등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그러면서 언뜻 보면 민주주의와 평등론에 대한 반대 같지만 잘 다시 생각해 보면 실은 획일주의랄까 대중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 동질화하고 그건 이제 가치론과 통하는 것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니체를 읽을 때 니체의 귀족정이 사실 민주정의 참된 모습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모두가 귀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각자 자기 개성이 있어야 하고 그 색깔들이 드러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라 그럴까 사람들이 자기 주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근데 모두가 똑같아지거나 이런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지 오웰이 그런 개념을 제시한 것 같은데 차가운 평등성 또는 친절한 불평등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 개념 안에서도 보면 시장 앞에서 많이는 평등하고 상품 앞에서 평등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양적인 그 잣대로만 이래 평가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불평등을 양산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체적인 인간관계, 우정의 인간관계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양적으로 비슷해지는 것을 평등의 핵심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삶에 서로 다른 삶을 비교한다는 건 되게 이상한 것이고 어떤 삶이 더 성공하고 실패했단 말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상한데요. 그 삶을 자꾸 성패와 연관시키는 것이 좋아 보이지도 않지만 비교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동등성은 차라리 그런 질적인 어떤 이질성과 깊이 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제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균질성으로 자꾸 이해하게 되면 똑같은 삶에서 아파트에서 다른 호수에 살지만 똑같은 삶을 살듯이 그런 삶이라고 이해해버리면 이제 평등이라는 게 되게 우스꽝스러워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적인 차이라든지 이질성이라든지 이런 게 소통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떤 대안적인 실마리인 것 같아요.